자, 맨 위에 있는 대로 링크 버짓이 뭐냐, 통신 링크를 해서 필요하는 성능, 그러니까 안테나 이득이라든가 송신기 출력이라든가 전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예상 수식이다. 그래서 장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고요. 프리스의 전송 방정식은 여러 번 나왔지만 제일 다시 또 맨날 그 설명하는 식으로 해보면, 원리상 송신기의 출력이 PT다 했을 때 등방성 안테나로 송신을 했다면 거리 D인 점에서의 전력 밀도가 얼마냐, 요것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 등방성 안테나니까 송신 전력 PT가 전방향으로 완전 구 모양이니까 불꽃이 터지는 처럼 확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요점에서의 전력 밀도는 반지름이 D인 9의 표면적으로 PT를 나눈 값이죠. 그래야 전력 밀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력 밀도는 송신 전력 PT를 9의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9의 표면적 공식이 4파이 D 자승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전력 밀도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있어서 송신 전력 안테나가 등방성 안테나는 아니고 실제는 이득이 있는 안테나일 텐데, 당연히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절대 이득입니다. 송신 안테나 이득을 GT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은 당연히 절대 이득이죠. dBI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송신전력 PT가 절대 이득 GT만큼인 안테나로 했다면 결론적으로 요거 곱한 것이 EIRP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력은 요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다 GT를 곱해야 실제 있어서의 전력 밀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전력 밀도를 지금 구하냐면, 수신 전력은 이 PR입니다. 수신 전력 PR는 전력 밀도 곱하기 시료 면적이죠. 시료 면적 또는 시료 개구 면적. 수신점에서의 수신 전력은 전력 밀도 곱하기 시료 면적 또는 시료 개구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럼 시료 면적을, 수신 안테나의 시료 면적을 계산해 보자. 수신 안테나의 시료 면적은 수신 안테나 이득을 GR라고 한다면, 이득 G는 안테나 이득 공식 이거죠. 절대 이득은 람다 자성분의 4파 A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A는 이걸 A에 대해서 풀어보면 GR에다가 람다 자성 그 다음에 4파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어떤 거냐, 여기에 여기다 요거 대입하고 여기다 요거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PT분의 PR는 하고 저기 나온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수식. 이제는 이거 저 위에가 또 안 보이네. 자, 여기서 PT분의 PR는 GT, GR 4파이 자성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값을 요 수식에서 조금 이제 변형을 해봤어요. 이 수신전력 PR는 PT에다가 원래 요 PT가 원래는 이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PT에다가 GT, GR 이거 이득이니까 이렇고, 손실이니까 나눗셈이겠죠. 그래서 손실분에 이렇게 된다면 요 손실을 깜마라고 놨어요. 그래놓고 요거 풀어보면 뭐가 돼요? 람다분의 4파이 D 가로 자승이죠. 요게 그 유명한 자유공간 전파 손실 공식입니다. 자유공간 전파 손실 공식은 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진공 중에서 자유공간에서 최소한도 발생하는 전송 손실이죠.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팬 로스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그러네. 여기에다가 뭐 더한 거냐면
저기 급전선 손실, 지금 그림에 나왔죠. 급전선 손실, 송신 안테나에서부터 송신기에서 송신 안테나까지,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기까지의 급전선 손실이 LT, LR가 있는데, 그것을 손실이니까 나눗셈으로 되겠죠. 그것만 더 해줬습니다. 이 손실을. 그것을 우리는 스팬로스, 자유공간 전파 손실 때 해다가 스팬로스는 급전선 손실만 더 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드 마진입니다. 그러면 통신망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필요한 수신 레벨은 얼마냐? 그것이 최저 수신 레벨입니다. 최저 수신 레벨은 무선 송신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래서 장비의 성능 뭐 이런 것이 좌우될 텐데, 최대 출력과 최저 수신 레벨의 차를 시스템 이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신 레벨과 최저 수신 레벨의 차를 우리는 페이드 마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페이드 마진은, 그러니까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점에 도달했을 때 구해진 것이 PR인데, 이 PR이 수신기마다 통신 방식이나에 따라서 PR이 수신기 입력이 최소 이 레벨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PR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PR이 최소 수신 레벨보다 낮으면 통신 불능상태일 거고, 요것보다는 최소한도 커야, 같거나 커야 통신이 될 텐데, 완전히 딱 같았다 또는 임계치로 또 같았다, 그런 상태라면 통신이 일단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간당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상태에서 조금만 무슨 상태가 변하면 페이딩이 생긴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통신이 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의 여유를 두자. 그것이 페이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수신 전력 PR을 최소 수신 레벨, 임계 레벨보다 얼마만큼 크게 여유를 주느냐, 이것이 페이드 마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드 마진을 많이 주면 통신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죠. 중단되는 일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가용률, 가용률, 가용도, 요 얘기도 그 전에 한번 나온 일이 있는데, 말하자면 365일 중에서 24시간 총 토탈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중간에 통신이 100% 될 리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끊어지는 때가 있었겠죠. 그럼 빼고 실제 가용되는 거, 그 비율, 그게 가용률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마진을 많이 주면 가용률은 높죠. 100%에 가까워지겠죠. 그 대신에 뭐가 손해예요? 송신 전력을 보통 때 쓸데없이 송신 출력을 크게 하거나 안테나를 쓸데없이 크게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페이드 마진을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정답은 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된 통신망이 갖는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값들을 정하는 것으로 페이드 마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최소 수신 레벨, 금방 자꾸 여러 번 얘기한 최소 수신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신 레벨은 수신기마다 통신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수신기면 최소 수신 레벨이 낮을 테니까 좀 미약한 신호가 들어도 통신이 될 거고, 싸구려로 사면 금방 통신이 안 될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수신 레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잡음 전력 밀도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냥 PN 뭐 이렇게로 했지만 사실은
잡음 전력 밀도하고 잡음 전력이 있습니다. 잡음 전력 밀도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미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전력의 per 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음 전력 밀도는 KT, K가 볼트만의 상수요. 그 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 T, 몇 도 K 한 거예요. 이것이 잡음 전력 밀도에서 예를 들어서 밀리와트 per 헬스. 그래서 밀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잡음 전력은 여기 뭐가 붙냐? KT에다가 대역폭 B를 곱하는 거죠. 대역폭 B를.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몇 밀리와트 또는 뭐 마이크로와트, 요 몇 dBm 요게 나오겠죠. 예,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온에서 마이너스 174 dBm per 헬스 이 잡음 전력 밀도인데 왜 마이너스 174냐? 절대 온도 T를 얼마로 잡으세요? 17도로 잡는데 뭐요? 뭐죠? 잘 안 써있네. 290도. 여기요. 이게 절대 온도 잡음 전력을 290도로 잡았으니까 273 빼면 섭씨로 타지만 섭씨 17도. 그래서 상온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다. 그래서 요거때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74 dBm per 헬스고 여기에다가 대역폭을 곱하면 실제 수신 잡음 전력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요것이 레이리 지니 법칙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최소 수신 레벨 PTH는 결론적으로 보면 또 안 보이는데 KTB에다가 SNB 플러스 NF 그렇습니다. SNB는 요구되는 신호대 잡음비, 그 다음에 NF는 수신기 잡음지수. 그러니까 저 SNB는 이거는 요구되는 신호대 잡음비니까 요거는 그 통신 방식에 따라서 수신기에 따라서 SNB가 정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NF는 잡음지수. 여러분요. 요 개념이 맨 처음에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거죠. 잡음지수는 출력 측 SNB분의 입력 측 SNB.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SO분의 SI 곱하기 NY분의 NO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NY가 뭐냐면 KTB예요.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집어넣은 수식이고요. 요것은 SI분의 SO는 이득 G란 말이에요. 이게 G의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프리스의 전송방정식에서 급전선 손실까지를 고려한 수신전력 PR는 송신전력 PT, 이제 데시벨로 온 겁니다. PT 플러스 송신 안테나 이득 GT 플러스 수신 안테나 이득, 그 다음에 L은 자유공간 전파 손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LT와 LR는 급전선 손실입니다. 그래서 수신 레벨은 드레시홀드 레벨 플러스 페이드 마진. 그러니까 요것이 없다면 요것도 이코르가 됐을 통신이 들똥말똥하니까 페이드 마진 얼마를 더해서 요 값보다 수신 레벨이 같거나 커야 통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개요하고 스마트폰 충전 방식 뭐 이런 거 했는데 요거 전부 묶어서 노트 정리들 하셨죠.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이 큰 카테고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관심 있는 것 중에 스마트폰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전부 노트 정리는 같이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선 전력 전송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옛날에는 무선 전력 전송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기 유도 방식하고 무선 전력 전자파 방식. 그러나 요즘 자기 공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 프리 세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파수 간섭 문제, 소형화, 전송효율 극대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위에가 자기 유도 방식입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유도 결합 방식이죠. 유도 결합 방식은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유도 결합 방식은 현재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것이 전동 칫솔. 그러니까 보통 충전기 꽂을 때 이제 이렇게 접촉점이 이렇게 있지만 전동 칫솔은 습기에 화장실에서 쓰는 거니까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으로 씁니다. 그때 기본이 자, 이거 상호 인덕탄스 M이 있습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고요. 이 1차 측 전류로 I, 2차 측의 전압을 E2라고 한다면 E2는 대략 약 나머지 좀 중용 빼고 사소한 거 빼면 J 오메가 M I1 이렇게 주어져요. 구할 수 있어요. 전기로에서 보면. 여기서 요거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기본이 M, 상호 인덕탄스 M. M은 뭐예요? 상호 인덕탄스는 결합계수 K와 관련이 있죠. 결합계수라는 용어가 마이크로파에서 있고 여기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전혀 다른 거니까 말만 결합계수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결합계수 K. 그래서 1차 측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측 코일과 얼마나 쇄교하느냐. 그래서 1차 측에서 발생한 자속이 2차 측 코일에 완전하게 뚫고 지나가면, 끊고 지나가면, 쇄기는 끊고 지나간다고 해야죠. 끊고 지나가면 그때는 결합계수 K는 1이고 상호 인덕탄스 M이 제일 클 때죠. 네. 그러니까 1차 측 코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패드에 있는 1차 코일하고 핸드폰에 있는 코일하고가 완전히 이렇게 딱 맞아야 M이 제일 크겠죠.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M 값이 적으니까 2차 측이 제대로 전력이 전송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단점 1차 측 코일과 2차 측 코일하고 이렇게 잘 맞춰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습니다. 요 수식을 제가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오메가 설명하려고. 오메가 2파이 F죠. 그러니까 전동 칫솔에 충전기 가해지는 이게 할 때는 우리가 쓰는 60S를 그냥 안 써요. 60S를 그냥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랜스포머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높은 놈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 뜯어봤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용전은 220V를 정류해서 DC로 만들어 가지고 뭐가 있어요? 인버터를 거쳐서 인버터에서 높은 주파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코일로 유도가 될 거고 그럼 뭐 이제 정류해 가지고 충전해서 웽 하고 이제 전동 칫솔 돌아가게 또는 핸드폰 충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도 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대가 얼마냐면은 125kHz, 135kHz. 조금 전에 왜 125kHz, 135를 많이 썼느냐? 요것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방식, 자기 공명 방식은 자기 공명 또는 자기 공진 뭐 그러겠죠. 요것은 항상 요 그림입니다. 요쪽 그림이요. 요것은 M은 요거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딱 아귀가 잘 맞아야 되지만 요것은 떨어져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고. 근데 자기 공명 방식에서 꼭 알아야 할 거예요. 터너링 효과. 그러니까
내가 요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명, 공진하니까 자꾸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직렬공진, 병렬공진이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떠올리면 안 되고 그거 말고 따로 코일을 감아놨는데 그 코일에 공진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진 주파수로 송신하고 요것을 공진 주파수로 송신하고 요것을 공진 주파수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공진이 일어나서 전력이 전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C 같은 거 그전에 보면 그리는 사람 그러시는 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요것이 이제 자기 공진 방식. 요것이 이제 특징은 유도결합 방식 같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넣으면 딱 이렇게 맞출 필요가 조금은 없다. 그러니까 잘만 아직도 개발 중이지만 잘만 만들어지면 스마트폰 충전 방식으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같으면 이제 찬상 충전 패드가 있으면 그 밑에가 코일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고 거기다 이렇게 잘 갖다 놔야 충전이 잘 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복사 방식.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지요. 전형적. 이게 복사 방식은 이 무선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옛날에는 주파수가 낮던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던 시절에서는 전개 강도, 수신 전압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1GHz 이상이 되니까 전력 밀도, 그 다음에 수신 전력 조금 전에 됐던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 옛날에는 무선 통신에서는 전파가 그냥 파동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로만 생각했지 에너지가 왔다 가는 걸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1GHz 이상에서 보니까 전력이 전력, 에너지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것도 에너지 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대신 에너지를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이걸 무선 전력 전송에 쓸 수 있다. 이것이 복사 방식입니다. 복사 방식은 마이크로파 주로 이제 주파수가 높은 쪽. 왜 마이크로파라고 하냐면 금방도 1GHz 이상에서 전력 밀도 쓰듯이 주파수가 또 마이크로파 쪽으로 가야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쓸 수가 있고 그래야 불필요한 방향이 아닌 목적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드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복사 방식에서 뭐 과거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자기 공진 방식 나오기 이전 옛날에는 여러 것이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요게 제일 관심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늘 것 중에 이제 SSPS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Satellite Solar Power Service System. 세틸라이트 위성에서 솔라 파워를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금 우리 태양전지를 많이 설치하는데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면 그 밑에는 그늘지죠. 다른 데 못 써요. 그러니까 이 태양전지판을 정지궤도에다 넣는다는 거죠. 통신용이 아니라 정지궤도에다가 태양전지판을 쏴가지고 접어갖고 쏴서 그 자리에서 확 열리면 저 우주로 지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DC를 지상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지상으로 보내는데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이크로파로 만들어서 전송했어요. 전송한다는 개념이죠. 그때 수신기에 쓴 것이 뭐였어요? 기본반에서 했던 거랑 연구반에서 렉테나요. 렉테나. 안테나 플러스 렉티파이어에서 렉테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규격 얘기입니다. WPC. 전에도 이거 이제 치라고 있는데 치는 저게 있는 것처럼 한문으로 기를 중국어로 읽어서 치. 기치료의 원조지요. 그러니까 그 치가 규격입니다.
충전 패드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코일에 자기장을 상호 인덕탄스 M 쓰는 거라는 거고, 단점으로는 충전 패드와 충전하라는 스마트폰의 거리가 몇 cm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 세계의 무선 충전은 WPC에서 표준 기술로. 그러니까 현재 표준이 정해져 있는 거, 이거가 정해져 있으니까 될 겁니다. 표준화가를 보면은 국제 표준화가 있고 산업 표준화가 있는데, 국제 표준화는 뭐 ISO나 IEC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PMA, 그 다음 페이지 PMA. PMA는 또 한 가지죠. 그 미국의 뭐 어쩌 이런 회사들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자기 공진 방식 A4WP. 이건 자기 공진 방식입니다.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같은 주파수의 자기 공진 코일. 여기서 중요 용어가 이제 자기 공진 코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뭐 송신 안테나 뭐 이러고 나니까 뭔 안테나가 있는 거 그러지만, 송신용 자기 공진 코일을 안테나 그런 거예요. 수신용이 이게 있는 거고요. 그것을 안테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효율이 아직은 낮으니까 아직도 개발 중인 거죠. 그러나 이제 A4WP에서 규격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 자기유도 방식하고 자기공진 방식하고, 여기에 무선 전력 전송은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안 들어가죠. 그 스마트폰 충전에는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한 거예요. 아까 무선 방식이에요. 그것은 제대로 많이 활용은 안 되지만, 아까 SSPS 말고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원래는 지금은 이거 하이패스에 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다른 데 제한된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써가지고 무선 전력 전송 써서 자동차에는 응답 장치가 전원이 없죠.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차가 딱 오면 톨게이트에서 보내는 질문기에서 보내는 전력을 받아가지고 정류해서 그걸 전원으로 해가지고 응답기를 작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저희 보면은 지금 2017년 금년도입니다. 2월 14일에 그 애플이 WPC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비교표, 자기유도 방식하고 자기공명 방식, 복사 방식 비교했습니다. 자기유도 방식은 전송거리가 수 밀리미터고, 대신 복사 방식은 수 킬로. 주파수도 자기유도 방식은 뭐 110에서 250, 205kHz. 자기 공명 방식은 뭐 몇 메가헤르츠 됩니다, 되게. 복사 방식은 기가헤르츠대로 쓰고요. 그런 정도로, 요건 뭐 역시, 노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노트 정리하는 것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최근 동향에서 보면, 10W 이하 소전력 분야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에 집중해서 개발되고 있는 형태고, 3.3kW 이상 대전력용, 그래서 대전력 무선 전력 전송, 요것은 나온 일은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꾸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센서 방식,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카이스트에서 도로 밑에다가 이게 깔고 이렇게 자동차 운행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에 내가 시설된 걸로 그전에 봤었습니다만, 이것이 자기장 센서 방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카이스트 얘기하고 도로에 매설된 급정 코일과 버스에 내장된 집정 코일을 통해서 20cm 거리에서 최대 83% 효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국립전파연구는 2013년 6월 ITU-R에서 제안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기장 센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로 밑에 있고 해놓고 이렇게 자동차 위에 있고 위에서 이제 픽업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온라인 전기 자동차의 무선 전력 전송 개념 및 원리 그래서 도로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장착된 집전 장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운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요. 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참고로 맨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요것은 그 에너지 하베스팅은 다른 데서 이건 뭐냐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주어 쓴다. 이게 에너지 하베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사람이 뭐 걸어갈 때 밑에서 앞전기 효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뭐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무선 통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지국에서 발사된 전파가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전기 말고 나머지가 전부 소모되잖아요. 낭비인데 그것들을 모아서 전원으로 쓰자. 그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쿄대학에서 실험을 한 일이 있다. 그래서 늘 얘기가 요거 몇 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논문에도 나오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날아다니는 전파들을 보면은 마이크로파를 보면은 굉장히 넓잖아요. 주파수대 여러 밴드. 그러니까 아주 광대역 안테나를 써가지고 그러면 온갖 전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놈을 정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썼던 것이 그 이렇게 코니칼 타입인데 원뿔 타입인데 원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 안테나를 감은 모양 그런 것들이 제일 유행했어요. 자 이번에는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 방식. 요것은 내가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것을 지금 앞에다 먼저 한 겁니다. 우선 밀리미터파가 얼마냐? 30GHz에서 300GHz. 요즘 주파수 부족 현상이 심하고 주파수가 자꾸 부족하니까 핸드폰에도 자꾸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미터파 쪽으로 관심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는 절대 언제 나와도 나올 거니까 항상 이것저것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밀리미터파가 이런 데 쓰면 좋겠다 했지만은 제작 기술이 못 따라가 가지고 우선 소자부터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몇십 기가헤르츠 밀리미터파 소자들이 많이 나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신문 관심이 출제원도 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뜻입니다. 30GHz에서 300GHz 주파수대요. 이것이 밀리미터파입니다. 근데 왜 자꾸 300GHz까지만 얘기하냐면 ITU 주파수 분배표가 300GHz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주파수 분배표를 보면 300GHz까지만 뭐 용도가 쫙. 원래 이제 전파의 정의는 3000GHz까지가 전파법에 나와 있는데 주파수 분배표에는 300GHz까지 보입니다. 1mm.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소자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대신에 이제 그 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도 점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형화가 가능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가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문제는 자유공간 전파 손실을 포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기 중의 가스나 강우 감소가 추가로 발생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문제점이죠. 밀리미터파는.
그러니까 모든 전파는 자유공간 전파소의 람다분의 4파이 아까 프리스 전송 방정식에서 구한 거예요. 요것이 제일 기본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가장 직접파 송신 안테나하고 수신 안테나가 딱 바라보고 있고 뭐 다른 문제 없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감소가 생길 것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밀리미터파쯤 가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손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뭐예요? 첫째가 공기 분자, 대기가스에서의 손실, 대기가스에서의 손실이 첫째입니다. 그 밖에 이제 무르 분자나 이런 손실들이 많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통신은 곤란한 거예요. 밀리미터파의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를 쓰면 좋겠는데 문제는 원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쓸 거냐? 그럼 원거리 안 되면 근거리라도 쓰는 거죠. 근거리라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밀리미터파보다 주파수가 높은 레이저 광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저는 광통신은 광 케이블 통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케이블 통신이 주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광통신에서도 근거리형은 공간파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명 겸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듯이 저건 근거리용으로는 밀리미터파가 좋다. 밀리미터파는 수마일 정도 전파할 수 있고 고체 물질을 잘 투과하지 못하며 대기 가스 흡수나 강호 감소가 커서 장거리 전송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대신에 좋은 점은 근거리에서 주파수 재사용으로 이용 효율이 높다. 그 밖에 또 한 가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테이프 비례대역폭 내가 맨날 말씀드리죠. 비례대역폭은 예를 들어서 FC분의 대역폭 B 곱하기 100 그래서 퍼센트 이것이 비례대역폭이란 말이에요. 비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 중심 주파수분의 대역폭. 일반적으로 대역폭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나타났으니까 비례대역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라고 한다고 했을 때 100MHz의 1%는 1MHz인데 100GHz에 대해서 1%는 무려 1GHz나 돼요. 1GHz니까 대역폭이 넓지요. 그럼 광대역이면 뭐가 있어요? 대역폭 B가 크면 아까 같이 잡음 전력은 크죠. KTB니까 잡음 전력은 커요. 그러나 뭘 많이 했어요? 다중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디지털 통신인 경우는 고속도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초고속 전송을 위해서는 밀리미터파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향성도 반지각 세타는 D분의 70 람다. 파라보라 안테나에서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또는 이득 G는 람다 자성분의 4파이 AE. 주파수가 높아지면 람다가 짧아지죠. 그러면 G가 커요. 안테나의 이득은 어디서부터 와요? 지향성이죠. 이게 지향성이 예민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큰 이득의 안테나를 만들 수가 있다. 안테나도 소형화하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대기 중에 전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장거리용보다는 단거리용에 적합하다.
밀리미터파 전파 특성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주로 뭐냐면 감소 현상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주파수가 또 밀리미터파에 가면은 감소를 많이 받는데 그 감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스옵스. 가스가 뭐냐면 밤낮에 뭐 무슨 가스냐면 공기 분자 얘기입니다. 밀리미터파 공기 분자가 공기 분자 밀리미터가 가해지면 분자가 진동으로 오고, 물론 뭐가 준다고 했죠? 진동으로 오면 저희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게 뭐냐면 전자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입장에서는 손실이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면 진동을 오면 저들끼리 부딪히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조금 전에 KTV에서처럼 잡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강우 및 강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감소가 크다. 그래서 이제 강우 얘기할 때 맨날 뭔 얘기하냐면 내가 전자레인지 얘기했죠. 무르 분자가 밀리미터파에 의해서 진동한다. 안개와 구름의 영향이 있습니다. 안개나 구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거기서 감소 계수가 있는데 그 데시벨 퍼 킬로미터. 그러니까 안개 1km당 몇 데시벨 감소하냐, 지금 그 단위예요. 저기. 그 밖에 이제 나뭇잎에서도 손실이 생기고 산란도 생긴다. 회절 효과가 미미하며 전파에 산란 현상이 잘 생긴다. 신칠레이션 페이딩. 신칠레이션. 그 뭐입니까? 산란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수신 신호의 진폭과 유상의 흔들림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하늘 잡음, 스카이 노이즈 하는 건데, 스카이 노이즈는 전자파 에너지를 흡수하는 모든 물질은 방사체로도 작용한다.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하니까 열잡음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시스템에는 간이 무선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정통신, 이동통신 또는 임시회선용으로 적합하다. 또 기업 내 네트워크나 케이블 텔레비전에 좋다.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와 위성통신, 고정통신용으로 65GHz, 이동통신용으로 53GHz, 위성간 중계에 42GHz. 위성간 중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인기 없어졌지만 별로 이리듐 위성이요. 저궤도 위성인 경우에 이리듐 위성은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냐면 66개의 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위성과 위성 사이에 통신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으로 보낸다면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이리듐 위성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 위성이 저 일본 옆에 지나가는 위성, 그 다음 태평양 지나가는 위성에다가 자꾸 패스 해가지고 저 상대편이 있는 그 지역의 위성에서 뽕 하고 떨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역, 극지방이건 태평양 상하이 중이건 어디든지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 대신에 위성의 개수가 많으니까 회선 단가가 비싸다. 그것은 단점이었고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때, 위성과 위성, 그거 뭐예요? 이거 지상 700km나 되니까 진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감소가 없죠. 그야말로 자유공간 전파 손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밀리미터파 통신에 아주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무선입니다. 미약한 전파 소전력 모뎀 시스템에서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18GHz대가 이제 그 IMD 맞나? 아니지? 뭐죠? 그 허가받지 않고 쓰는 주파수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 센싱 시스템에서
차량 탑재용 레이더, 대지 속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센싱의 정밀도를 좋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미터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자동차에다가 레이더를 붙인다면 주파수가 높은 거 쓰면 안 되죠. 주파수가 낮은 거 쓰면 주파수는 높은 놈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때 내가 맨날 설명하는 것 중에 실제로 또 중요하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레이더 펄스식하고 CW식이 있는데, 펄스식은 최소 탐지거리가 있다고요. 펄스식의 최소 탐지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2분의 델타 t 이겁니다. 이 델타 t가 여기 펄스 폭이에요. 그러니까 펄스식 레이더는 최소 탐지거리, 어느 거리 이내는 화면에 안 나타나요. 탐지가 불가능해요. 그것이 최소 탐지거리인데, 최소 탐지거리 공식이 이거예요. 뭐도 관련이 있냐? 펄스 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펄스 폭이 이것이 델타 t라면 아직 송신 중인데 벌써 돌아오면은 안 나타나, 수신 못 오겠죠. 그게 왕복이니까 2분의 델타 t예요. 전파가 갔다 와요. 그래서 펄스식은 근거리용으로는, 근거리 정밀 탐지용으로는 못 쓴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CW식인데, CW식이라고 하는 건, CW는 지속파지요. 그래서 CW식의 대표적인 것이 도플러 효과. 도플러 현상이 뭘로 생기냐면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센서로 쓰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교통순경이 과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표적이고, 요것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다 쓴다면 뭐냐면 속도 센서예요. 현재 자동차의 속도계는 뭐냐면 바퀴의 회전수란 말이에요. 바퀴의 회전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정밀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퀴의 회전수로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마모되면 달라질 거고, 바람을 빵빵하게 넣냐 조금 시원찮게 넣냐에 따라서 또 둘레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리미터파를 대지에다가 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반사파가 생기는데, 그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면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는 어디서 쓰냐면 이제 비행기에서, 전투기 같은 데서 마이크로파를 대지에다가 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자동차에 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밀 거리 측정으로 CW식 중에 한 가지가 FM CW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FM CW 레이더는 CW파는 CW파인데 주파수 변조를 했어요. F0가 있으면 마이너스 델타 F에서 플러스 델타 F까지 삼각파로 주파수 변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옆체 다른 물체에 갔다가 되돌아오면 그 시간이 시간 지연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송신 주파수라면 수신 주파수는 이렇게 수신이 돼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 보면은 요만큼 주파수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에 뭐도 관련이 있냐?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근거리는 이렇게 올 거고 원거리수로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차이를 측정하면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보면 지금 차량용 탑재 레이더, 대지 속도 센서, 고정밀도, 위치 인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밖에가 이제 그 첨단 차량 및 도로 시스템에서 차간거리 측정용 금방 얘기했고요. 지구 환경 센싱 전파 천문. 밀리미터파를 어디에다 반사되어 놓는 그런 현상들을 쫙 통계를 내보면 반대로 전파에 보냈다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분석해 보면 그 물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 데 쓰는 것이 이제 자원 탐사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원격 탐사공학에서 쓰는 것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흡수, 산란, 열자본 방사 특성을 관측. 그러니까 요것들을 검출해 가지고 정량화하면 원격 탐사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매점말에 보면 Y極징등과 같은 비면의 대역 60GHz 대역이 활용이 기대된다. 그래서 용도로는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 마이크로파 영상 분배 서비스, 마이크로파 비디오 디스트리뷰션 서비스죠. 그 다음 ENG, 그 다음 방송 중계기, 뭐 도로 교통 정보 시스템 뭐 이런 데 쓰는다. 그래서 Y極게 있죠. Y極 2015년 8월에 무선 설비 규칙을 개정 고시했는데 802.11AD입니다. 무선 표준대에서. 그러니까 무선 램 표준 중에 하나죠. 그 다음 그래서 보면은 802.11AD를 대표하는 이름 그래서 7GBps 그래서 요 표에서 보면은 11N이나 이런 것을 N이 대표적인 건데 요거보다 훨씬 주파수도 높고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 보면 Y極그 칩세트가 탑재된 TV나 뭐 이런 게서 고화질 UHD 영상을 무선으로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징입니다. 초고속 NFC 기술입니다. NFC 중에서도 초고속용. 그래서 차세대 NFC 기술로서 10cm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비면허 대역을 이용하여 수 기가bps 이상의 속도를 저전력으로 전송하는 것. 이게 현재 핸드폰에 있는 NFC보다 발전된 겁니다. 주파수 60GHz. 그래서 요것들을 따로따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정리하라고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MGWS 멀티플 기가비트 와이어리스 시스템. 그래서 57에서 64GHz까지 비면허 대역이란 말이에요. 면허 없이. 요것도 또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 기가비트급 전송 속도로 통신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시스템. MDS. 그래서 보면은 최소 7GHz의 연속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밀리미터파 특성상 다음 페이지. 밀리미터 특성상 라인 오브 사이트 LOS 가시거리와 라인 오브 사이트 환경을 만족하는 근거리 통신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무선 USB 같은 것이 요거죠. 그 다음에 HDMI 같은 거 쓴다. 보면은 휴대폰끼리 또는 휴대폰과 PC, TV와 각종 모바일 단말끼리 고화질 무압축 동영상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그러니까 막 2, 3, 4교시로 25점짜리 낸다면 이제 밀리미터파 이런 거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아니면 하다못하면 그냥 MGWS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1교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그럼 하여튼 뭐 제일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밀리미터파 통신의 특징하고 뭐 전망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항상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저 컴퓨터 때문에 한바탕 하고 났더니 컨디션이 영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